네, 안녕하세요. 추석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65일 오늘 치료 42도의 기적의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저 녹방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녹방이라도 라방 같은 그 수준으로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추석이라도 잘하고 해서 이번에는 특히나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오히려 쉬는 기간인데 딴 그런 그 직장인들은 다 쉬려고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저희 암 환자분들은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서 오셔서 신안을 꽤 하루에도 몇 명씩 봤습니다. 저도 뭐 죄송하지만 아직은 의료진을 충분히 꾸리지 못해서 제가 추석 내내 나왔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고요, 제 자랑이. 아무튼 역시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떠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암 환자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좀 과감하게 지방이나 이런 쪽에도 정말 뜻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충분히 이제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수원이라는 지역 그 수도권이지만 뭐 사실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멀리 제주도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저희 아미랑의 치료 방식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아미랑의 또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회에 걸쳐서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11월 7일 날 제가 응급의학과 또 저희 아주 친한 절친한 선배님과 같이 회동을 해서 암응급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선배님이 엄청나게 추진이 빠르시거든요. 아시아 응급의학과 회장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경험과 그다음에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응급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의료진과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닥친 암 환자가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진행해 볼게요. 지난번 질문부터 보면서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난번 질문이죠. 그 췌장암 3기 진단받았고 폴피리녹스 5차까지 진행 중인데 호중구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고 포도당 수치는 훨씬 높게 나와서 당뇨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호중구 수치를 높이는 방법과 포도당 수치로 당뇨를 판단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할 그 내용과 같이 해서 슬라이드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피디님. 피디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네, 여기 그 질문 위에다 해놨고요. 그다음 밑에다 했습니다. 사실 췌장암 이전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췌장암을 의심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당뇨 환자가 당뇨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갑자기 그럴 때 췌장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것이 이제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뇨가 악화될 수 있다. 췌장암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항암 치료 중에도 또 흔히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암 환자들이 오심부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심 억제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강력한 혈당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이나 신장, 뭐 드물지만 면역 치료에서 자가면역성 당뇨가 원인이 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자체로 인해서 췌장이라는 것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암이 생기면 눌리거나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췌장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서 암 자체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췌장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치료제에 의해서도 혈당이 흔히 상승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 수치로 당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200이 넘으면 당뇨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진단 기준이요. 공복에는 126.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도 정기적인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HbA1c, 헤모글로빈 A1c라는 그런 검사법인데요. 이것이 6.5가 넘어가면 이제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를 합니다. 췌장암에서 당뇨는 흔하다. 그리고 악화될 수 있다가 이제 맞고요. 네. 그리고 호중기 높이는 방법. 뭐 호중구를 높이는 방법 중요하죠. 특히 이제 항암제, 특히 폴피녹스라는 것이 췌장암 치료의 제 대표적인 두 가지 치료 약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폴피녹스라는 네 가지 약제가 들어가고요. 자임스타빈, 아브락산이라는 두 가지 약제가 들어가는 약물을 많이 씁니다. 뭐 최근에는 오니바이드 계열에 쓰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임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폴피녹스를 5차까지 했다. 요것이 조금 더 암 환자들한테는 그 치료 반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의 치료 반응률. 예. 불행히도 30%니까 70%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30%의 치료 반응률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약물의 그런 성질에 의해서 호중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는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뭐 호중 촉진제를 쓰기도 합니다. 아주 그 개인별로 특별한 경우에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쓰면 안 되죠. 굳이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당연히 뭐 기본이죠. 단백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C, 아연, 뭐 셀enium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한 그 음식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췌장암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서 음식 섭취가 좀 불량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제가 또 써놨는데 쓰면서도 너무 당연하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열이 나면 면역세포가 올라가고 호중구 수치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가장 강력한 게 뭐 온열 치료죠. 당연히 온열 치료도 호중구 수치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특히 췌장암 환자가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담도암, 뭐 기타, 뭐 난수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등 많은 거의 모든 암종이 다 오고 계십니다. 뭐 뇌암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두경부암도 있고 최근에는. 근데 제 췌장암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래서 췌장암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췌장암 항암 치료가 이제 왜 어려울까? 뭐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도 걸렸던 암이고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면 그 췌장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학적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췌장암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많이 떠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 그렇게 돈이 많고 한 사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뭐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왜 어려울까? 일단 발견이 어렵습니다. 위치상으로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 시에 이미 전이된 경우가 이게 더 무서워요. 진단 시에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구조물이거든요. 한 길이로는 한 15cm고 중간 중간에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꼬리 뭐 하나 더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주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셋으로 보통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위치마다 증상이 다 다릅니다. 머리 쪽에 있을 때는 황달 증세가 많이 주증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이 좀 진행됐을 때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그냥 소화불량 정도 또 조금 진행되다 보면 이제 복통이라든지 등 통증 정도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에 이미 전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걸까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췌장 그 종양학회 사이트에서 발췌했는데요. 뭐 사람 안쪽에 보면 이제 길게 내려오는 게 식도고 위 모양은 다 아실 거고요.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 소장으로 넘어가고 이 바깥쪽으로 크게 있는 것들은 대장입니다. 대장이 이렇게 이제 위 옆으로 아래로 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이 사실 이제 간이 있습니다. 간이 있고 간에서 이제 담즙을 만들죠. 담즙이 담도를 따라서 담낭이 쓸개예요. 쓸개에 모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짜면서 이게 나오는데 그 길이 대개는 같은 길로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는 길과
담즙이 나오는 길이 같아요. 물론 여기 기형이 많아가지고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대개는 제일 많은 형태는 담관과 췌장관이 같이 만나서 12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참 뒤쪽에 있고 길이는 길어 보이지만 그죠?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도 보시면 간이 있고 담낭이 있고 위가 있고 췌장이 이렇게 뾰족한 칼 좀 긴 칼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주변에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초기부터도 수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입자도 어려운 이유도 이 혈관을 떼어내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암들은 암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어 말하면 개라는 뜻이거든요. 개가 이렇게 딱 뭘 물고 있듯이 잡게 됩니다. 잡고 있다 보니까 혈관을 감싸게 돼요. 그러면은 수술하기가 어렵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 문맥이라든지 간에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감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요. 또 위치상 보면은 위하고 십이지장하고 지금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커져서 위나 십이장을 눌러서 식사가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전이 돼서 문제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또 서울 분서대에서 갖고 왔네요. 소화효소 하는 장기고 15cm 정도 위 뒤쪽에 있다. 12장과 연결된 가늘고 긴 장기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그려놨더라고요. 분서대에서. 그래서 좀 따왔습니다. 네.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췌장암 특징이 좀 껍질이 두꺼워요. 두꺼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가복을 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가 잘 못 들어가요.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이제 약이 못 들더라고 나만 나한테 빨리 자라는 것들만 죽이고 결국 췌장암 자체는 못 들어가더라 이런 게 많고요. 특히 다른 암 조직보다 섬유 조직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침도 아직 못 푼다. 그리고 혈관도 적고 압력도 높아서 당연히 압력이 높으면 약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까지 퍼지지 못하니까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이죠. 그것도 저건데 얘네들이 또 퍼내요. 들어간 약도 특이한 놈들인데 이제 항암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잘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걸 밖으로 퍼내는 펌프가 잘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세포함을 그냥 계속 버리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죠. 들어가서 작동하려 그러면 퍼내고 하는 그런 참 특이한 구조. 물론 다른 암들도 있지만 췌장암에서 좀 유독이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AI로 한번 생성해봤는데 뭐 딱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가운데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서 여기 약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거를 AI에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뭐 단순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항암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퍼내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암 주기세포 같이 좀 독한 놈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세포들은 이런 기능이 적은데 결과적으로는 암 주기세포가 몇 개만 남아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놈들이 이런 성질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 주기세포 쪽에서 좀 연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되고 그런 이유가 항암제가 췌장암에서 특히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폴피녹스나든지 제미스타빈, 시스프라틴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DNA 합성을 막아서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죽이는데 그거를 이제 죽임을 안 당하고 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수리하는 기능 중에 브라카 변이가 있습니다. 브라카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또 얘기해서 이걸 이제 과활성화하면 이게 DNA를 빨리빨리 고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브라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니까 복구하는 놈이 많아지면 항암제를 공격해도 잘 안 듣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손상된 DNA를 빠르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공격도 당하지만 수리도 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췌장암이 이제 한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퍼내고 또 고치고 그다음에 췌장암은 혈류가 적어서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있는 지역은 저산소 상태라서 이런 항암제 작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암세포도 좀 쉬워요. 그냥 동면하면은 빨리 안 자라거든요. 항암제 특징이 뭐냐면 빨리 자라는 걸 죽이려고 했는데 빨리 안 자라고 그냥 버텨요. 버티기.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괜히 쓸데없이 나만 공격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라는 것이 또 췌장암을 이제 항암제가 잘 못 듣게 하는 그런 참 특징 중에 하나다. 특히 거기다가 암세포 주변을 면역 억제 상태로 만들어놔요.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췌장암이 특히 더 이런 성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그 우리가 면역이 공격하는 면역도 있지만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제하는 면역이 바로 요 두 가지 T렉, MDS 뭐 전문 용어니까 하여튼 면역 억제하는 게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암세포를 공격 못하게 하거든. 면역 억제니까.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이 많아지면 또 염증이 진행되면서 암세포를 촉진을 해요. 성장을. 그러니까 뭔가 암이 죽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항암제가 한계가 있는 거죠. 항암제 혼자가 아니라 항암제를 공격하고 면역세포가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면역세포는 지금 그냥 억제되면서 그냥 거기다가 그 암 조직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하면은 저산소하고 산증입니다. 산증은 군인이 가는데 진흙탕으로 보시면 돼요. 군인이 진흙탕에 빠졌다. 어둠의 세계. 그러면은 갈팡질팡하잖아요. 저걸 구별을 못해요. 그죠? 늪지대에 빠진 늪지대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항암제와 시너지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췌장암이 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잘 안 난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암 주기세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 주기세포 원래 있는데 일부 세포가 또 암 주기세포처럼 바뀌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게 공격을 받다 보면 항암제. 그래서 이 암 주기세포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좀 더 끈질길 놈입니다. 좀 더 천천히 자라고 그 다음에 대사도 일반 암세포가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퍼내는 성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웬만한 군인들이 가서는 얘를 잡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 저항성이 강한 세포들이 항암 치료 중에 생겨나고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치료했을 때 아주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끌면 얘네들이 자꾸 자기를 바꿔버려요. 바꿔가면서 그 약에 안 듣는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 그러니까 우리가 내성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췌장암은 이쪽 왼쪽이 머리, 그다음에 몸통 그냥 해놓은 거예요. 꼬리 쪽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관이 있고 암이 자라면 이제 관이 막히는데 이게 머리 쪽으로 갈수록 담관도 막히기 때문에 황달 쪽이 많이 오고요. 꼬리 쪽에서는 뭐 그런 건 좀 덜어지지만 이제 전이가 이쪽으로 많이 됩니다. 일단 췌장은 기본적으로 간 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치료의 목적이 물론 당연히 관해입니다. 관해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해되는 분이 있습니다.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전이 됐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선항암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거나 또는 전이 부분을 없애고 수술 내지는 중입자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고식적이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늦추고 생존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폴피리녹스라는 조합하고요, 제미스타빈 아브락산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제 좀 여러 개가 섞인 거예요. 폴피리녹스는 4가지예요. 제미스타빈 아브락산은 2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항암제로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또 한 가지 약으로 하다 보면 너무 용량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너무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정상 조직에는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도 있어야 돼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약제, 2가지 약제. 너무 췌장암 특집이라서 췌장암 환자들은 다 이해할 텐데 나머지는 잘 못 쓰시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췌장암 오늘 특집이라서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폴피록스, 제미스타빈 아브락산 2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4가지가 있고 암세포 DNA 합성 방해하고 복구 방해하고 한다. 뭐 4가지가 있습니다. 옥살리가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하다 보니까 강력은 한데
아이 너무 독성이 좀 센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옥살리플라틴 뭐 이런 데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줄이는 게 하나 있고 아예 이거 5FU는 두 번에 놓는데 처음에 로딩하는데 로딩을 없앤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modified 그러니까 좀 변형시켰다. 효과는 유지하고 부작용을 줄였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논문에 보면은 효과는 거의 조금 대등한 걸로 조금 열등하지만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다면 부작용 줄인 조합으로 한다. 최근엔 다 엠폴피녹스입니다. 네 가지 쓰더라도 제임스 타빈하우스는 두 가지 씁니다. 두 가지 항암제를 한다. 복제를 멈추게 하고 저 분열하는 걸 막는다. 하여튼 두 가지 기전을 막는 두 가지 제임스 타빈과 아브락산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반응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관해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존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이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약을 썼는데 줄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줄면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이제 평가할 때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폴피리녹스는 기본적으로 약 한 30%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제미스탑인 하나만 있을 때는 10%대였는데 아브락산이 합쳐지면서 그래서 참 요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행히도 폴피리녹스라는 걸 써도 30%. 그 얘기 뭐냐면 약을 썼는데 70%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는 더 나빠진 거예요. 내 몸이 더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지만 일어나는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는 걸 초기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 안 듣는 것을 후기 내성이라는. 처음 잘 줄다가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듣는 경우가 반응률이 30% 20%다.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드냐? 조직 검사 결과를 좀 보면은 그 예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 케이스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췌장암에서 쓰는 대표적인 항암제 두 가지에 다 안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가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70세 남자 환자셨는데요. 폴피녹스를 70%로 시작했으면서 오해했는데 간과 림프에 있던 병변이 많이 진행을 했고요. 불과 이제 그 이후에 제임스탑인 아브락산으로 두 번 사이클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코스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두 달이 지난 뒤에 CT를 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주치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보호자들한테 하셔서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5월 14일 사진입니다. 그래서 간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고 여기가 뭔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9월 27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게 커진 게 보이고요. 간 쪽에 상당히 많이 커졌다. 요거는 임파선들이 뭐 한 1cm, 1.5cm 계속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췌장암이 있었습니다. 췌장암이 있었는데 그 췌장암과 그 임파선이 다 합쳐져 가지고 14cm까지 커졌더라고요. 다 정확히 재보니까. 그래서 밖에서 만져져요. 밖에서 암이 만져질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12장을 눌러 가지고 이제 12장 스텐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차피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식사를 그래도 사실은 너네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12장 스텐트를 지금 계획 중이신데 가족들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케이스니까 두 가지 약에 다 안 들었다. 그럴 확률이 10명 중에 2명 정도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얘기 드렸고 하여튼 희망 잃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질문 받을 시간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하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직장암인데 항암 전에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항암은 3일 정도 항암 주사를 맞는데 항암 끝나고 또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항암은 현재 10일차까지 했습니다. 아마 수술하시고 하시지 않나 생각했는데 3일 맞는 거 보니까 폴폭스라고 해서 역시 5FU가 들어간 종류 같아요. 하고 이 글루타치온 주사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아주 그 항암과 근접해서 맞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 특히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또 간 기능 보호에는 또 효과가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날의 칼인 주사입니다. 그래서 항암 한 날 뭐한 곧 즈음에서는 안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항암한 날에서 하루나 뭐 이틀 정도까지는 하루 정도까지는 근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금 1차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항암제로 인한 그런 반감기가 다 지나고 항암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에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 제가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다음 첫 번째 하는 라방 아니죠. 라방이 아니죠. 미리 찍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암 환자분들 또는 가족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